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이제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은 언어와 의미인데요. 자, 말은 형식이고 그 내용이 의미다. 뭐 이런 부제목을 제가 실어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음성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글씨로 써서 말을 만들어내든 그 말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 그림도 보면 말소리를 원숭이라고 했을 때 그 지시 대상은 지상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일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원숭이 중에 굉장히 험악한 녀석을 하나 사진을 제가 떡하니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원숭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이 바로 이 그림일 것 같아요. 개념에 나와 있는 이런 원숭이를 떠올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 언어 형식이 그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할 수는 없으니까 언어와 의미의 내용이 대응한다기보다는 그 중간에 개념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미 정리했었던 내용인데 언어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다시 언급한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언어의 의미는 모호하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많은 말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입니다. 자,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 낱말이 있다면 그 단어에는 분명히 중심적인 의미, 그러니까 누구나 떠올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변적인 의미는 그것이 중심적 의미가 확대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심적 의미는 가장 많이 쓰이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변적 의미는 중심적 의미가 어떻게 됐다? 확장된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단어가 중심적 의미와 수없이 많은 주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단어가 있는데 A라는 단어의 중심적 의미 1이 있고 2, 3, 4 이렇게 쭉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A라는 단어가 다의어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렇게 쓰였을 때를 각각의 단어로 놓고 보았을 때 다의어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다이어는 한 식구예요. 한 식구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확장됐다라 그랬죠. 기본적인 의미에서 확장된 녀석이기 때문에 의미상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개념은 중심 의미는 사전을 찾아봤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딱 봤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그 의미. 그 다음에 주변적 의미는 뭐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간 의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손이라고 하면 바로 이 녀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손이 모자라. 요즘 손이 모자른 것 같아. 굉장히 바쁜데 손이 모자른 상태야. 라고 난 손 씻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더 이상 그런 짓은 안 해. 라고 얘기할 때 그 기본적인 의미로부터 확장되어서 연관성 있는 다른 의미들을 획득하게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게 의미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이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의미의 확대라고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의미 확대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먹다 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뱃속에 들여보내는 게 기본적인 의미, 중심 의미가 되고 주변적 의미는 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라든가 연기나 가스 따위를 들이마시다. 이 녀석이 바로 주변적 의미이면서 먹다가 다의어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두 번째, 먹다 이를 한번 보세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먹다가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필기도 똑같이 하고 표기도 똑같이 하면서 발음도 동일한 또 다른 먹다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뭐예요? 귀가 먹다, 코가 먹다, 막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녀석은 여기선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다이어를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음 이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동음이라는 얘기는 발음이 같다는 얘기죠.
이의어라는 얘기는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의미상의 연관성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A1, A2로 표제어, 즉 사전에 보면 다른 단어로 굵은 글씨로 표제어로 따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A라는 단어가 뜻 1, 뜻 2, 뜻 3, 뜻 4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다의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 녀석과 발음이 완전하게 동일하지만 발음이 완전하게 동일하며 표기도 동일한데 어떻게 한다? 표기도 물론 동일한 경우예요. 여기는 표기도 동일한데 사전에 따로 실리면서 다른 뜻을 얘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우린 뭐라 그런다? 바로 동음 이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의미상의 연관성이에요. 의미상의 연관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다의어인 거고요. 의미상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동음 이의어가 되는 거고요. 사전을 찾아서 알아보는 방법은 따로 표제어로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포인트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심 의미, 주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의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새로운 표제어로 등록이 되면서 다른 표제어로 등록이 되면서 의미상 연관성이 적은 녀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로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이걸 기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음이의어, 다의어에 대한 문제는요. 전통적으로 많은 국어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반드시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음이의어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제가 들었어요. 문에 문풍지를 바르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언제나 생선에 가시를 발라준다. 그 다음에 그는 참 예의가 발라. 그랬을 때 예의가 바른 것, 그 다음에 가시를 바르는 것, 그 다음에 문풍지를 바르는 것이 정말 서로 간의 어떤 의미 관계가 굉장히 멀죠. 문풍지를 바르는 건 붙이는 것이고 가시를 발랐다라는 얘기는 분리시키는 것이고요. 그 예의가 바르다라는 얘기는 전혀 분리나 혹은 결합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는 무엇이 없다?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것이 바로 동음이의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손 좀 잡았다고 그렇게 놀라냐? 추수가 한창인데 농촌에 손이 너무 모자르다. 일의 성패는 너의 손에 달려있다. 이건 뭐예요? 손이라는 기본적인 중심 의미로부터 더 확장되어 나온 주변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관련성이 있는 다의어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이거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뜻이 그냥 나와요. 그죠? 함축적 의미. 같은 용어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전적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외연적, 인지적, 개념적이라고 그랬죠. 외연적이며 그 다음에 인지적이며 그 다음에 개념적이라고 했어요. 개념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함축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연상적, 내포적이라고 그랬죠. 내포적이며 연상적이다. 그러면 이 단어들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의미가 명확해질 거예요. 사전적이다. 사전에 실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관계된 나타나는 뜻이고요.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인지하게 되는 의미고요. 개념이고요. 됐습니까? 함축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품고 있는 것이며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연상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한자어들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국화라고 얘기했을 때 그 녀석이 그냥 꽃, 가을에 피는 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 외연적 의미, 인지적 의미, 개념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을이라 핀 국화꽃을 님에게 보내는데 라고 얘기하는 삼인곡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 이 녀석은 충성, 그죠?
그 다음에 절개, 그 다음에 지조, 이런 의미들을 갖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예요? 이 국화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그죠? 내포하는, 그 다음에 연상하게 만들어준 그런 의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함축적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연과 내포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써요. 외연적 의미, 내포적인 의미를 얘 대신에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인 의미를 더 두드러진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개념적, 연상적은 몰라도 외연과 내포, 사전과 함축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심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그것이 확대된 주변적인 의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개념 잡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의미와 정서적인 의미 한번 볼까요? 자, 말이 전부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인 의미. 말 그대로 사회적인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의미고요. 정서적인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인 의미라는 것은 그의 지위, 그죠? 교양의 정도,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등등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것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충청도 쪽인가? 되불어? 이러면 전라도 쪽인가? 그렇단께 경상도 쪽인가? 사투리를 통해서 쉽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즉 언어가 사회적인 의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정서적이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심리를 전달한다는 얘기인데 이 정서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주로 어디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어조, 그죠? 억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어조, 억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우리 오늘 외식할까? 그래. 이런 뭐예요? 어조, 억양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기뻐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여자친구가 오늘만큼은 맛있는 요리를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나한테 주면서 너무 고생했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생일날 비싼 거 사줬으니까 된장찌개 하나쯤 끓여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뜩 들어갔는데 우리 외식할까? 그러면 차마 또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 이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 어조와 억양을 통해서 정서가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정서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했을 때 혹은 문맥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구지가 남자면 왜 그마이지 먹자. 그럼 뭐예요? 이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이구나. 정구지라고 하면 충북이나 혹은 경상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추죠. 부추가 남자 몸에 좋다. 먹자. 그러면 서울 지역 말투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문을 제가 이렇게 방언으로 든 것은 사실 뭐 이렇게 막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좀 교양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예문 하나 들까 그랬는데 교양이 있고 없고라는 게 현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양이 있고 없다라는 게 왜 대부분 교양이 없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교양인이다라고 어디 가서 자부할 수 있는 상태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운전할 때 막 쌍욕 막 던지고 그럴 때 내가 좀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나이를 먹었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배포가 커지고 너그러워져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안 들고 방언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고요. 그럼 정서 보시면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족발에 소주 준비했어요. 잘했어 여보. 그럼 뭐예요? 감정이 느껴지죠. 여보 명품 가방을 할인 판매하길래 하나 샀어. 그러면 잘했어 여보 할 때의 잘했어가 어감이 분명히 어조나 억양, 어감이 분명히 다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정서적 의미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얘기고요.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에 대해서 또한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제적 의미, 반사적 의미예요. 주제적 의미, 반사적 의미. 자, 여기서 주제적이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의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적 의미라는 것은 의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의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거. 주로 어순을 통해서 많이 나타낼 수 있죠. 아니면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문을 드러났죠. 보리가 애견 미용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애견 미용대회에서 보리가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어. 보리가 애견 미용 대회에서. 그럼 뭐예요? 보리가 애견 미용 대회 대상 각각 앞에 뛰쳐나오는 녀석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리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애건 그 대회 중에서도 미용 대회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상 중에서도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어순을 바꿈으로써 가능하고요. 어순은 그대로 두면서도 이걸 강조할 수 있어요. 보리가 애견 미용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애견 미용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였고요. 반사적 의미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해서 떠오르는 의미예요. 떠오르는 의미. 그죠?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떠오를 수 있는, 떠올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얘는요, 대표적인 예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름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와, 정말 험악한 이름들 많아요. 험악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제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좀 부드러운 걸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걸. 이게 실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근데 이분께는 뭐 제가, 뭐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학생들 가르치는 교재에 쓰였기 때문에 그리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 방송에, 그죠? 나라님이 하는 모 방송에 등장한 과거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성함이 김수학이에요. 김수학. 근데 웃기게도 이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국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김수학이라는 그림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수학이 한자가 무엇일지는 제가 인양말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빼어난, 학문에 있어서 빼어나라 그래서 빼어날 수에다가 학문학, 배울학자를 쓰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세요? 아니에요? 국어예요? 왜 국어 가르쳐요? 애들이 막 이런 거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특이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귀남, 귀녀. 우리 집에는요, 아들만 계속 낳다가 여자애를 드디어 낳았어요. 그래서 귀녀라고 졌어요.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귀남이라고 졌지요. 그런데요, 아버지 성이 방이에요. 그럼 방귀남 방귀녀예요.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어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이렇게 나와요. 큰일이죠. 그래서 이게 웃음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것은 이제 의미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반사적 의미, 주제적 의미, 중심적 의미, 그 다음에 주변적인 의미,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전부 다 구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 낸다면, 굳이 낸다면,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은 다이어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로 나온다면 아마도 다이어와 동의어가 많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낸다면 예문들을 주고 어떤 의미하고 연관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서 단어 간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어와 그 다음에 반의어, 다 아는 말이에요. 반의어. 그 다음에 상하 관계. 그러니까 단어 간의 관계가 유의 관계가 있고요. 비슷한 말이라는 얘기죠. 반의 관계, 대립적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하 관계, 포함과, 포함되고 포함시키는 그런 관계의 단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유의 관계는 어려운 건 없고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유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유의 관계에서 주의점은 완전 동일한 뜻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쓰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제가 들어드렸죠. 잡다와 쥐다가 유의어지만 공을 잡다, 공을 쥐다는 쓸 수 있으나 쌀알을 잡다, 쌀알을 쥐다, 도둑을 잡다, 도둑을 쥐다, 자리를 잡다, 자리를 쥐다 이렇게 그 주변적 의미로 가면 갈수록 단어들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유의관계라는 것은 결국 미세한 아주 조그마한 그런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 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나올 때는 유의어를 놓고 그 쓰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역대 역사상 많이 출제가 되어 왔고요. 다양한 문제에서
그 다음에 반의관계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거기 제가 포함관계, 이렇게 교집합 얘기하는 거 있죠? 얘네들은요, 반의관계는 반드시 하나의 차예요. 하나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고 딱 하나만 차이 난다.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하면 인간이다, 살아 숨쉰다 등등등 다 같은데 성만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성별만 다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제가 예로 드렸고요. 그래서 딱 하나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모두 다 공통되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우리가 읽게 되는 지문 중에 가장 많은 지문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비교대조다. 우리는, 인간은 같은 녀석을 놓고, 유사한 녀석을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반의어의 관계,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도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공통점이 없는 녀석에 대해서는 차이점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상보, 정도, 방향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상보와 그 다음에 정도, 그 다음에 방향. 요 녀석이 이제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보라는 건 상호 보충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 그러니까 A가 쓰일 때에는 A만 쓰이고 A가 쓰일 수 없는 자리에는 B가 쓰이는 그런 관계, 상보적인 관계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 아래, 좌우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문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죽고 살다는 죽음 아니면 삶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 죽고 삶도 중간이 있는데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식물인간 있잖아요. 식물인간. 누가 식물인간 됐다 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중간항이 없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중간항이 있다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버님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의사가 딱 와서 되게 아버님은 지금 40%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뭐예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힘드실 거예요. 죽은 걸로 할지 말아야 될지, 죽은 거냐 산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중간항을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같은 여자 같은 남자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남성과 여성, 군대 갈 사람과 군대 안 갈 사람이 정해집니다. 근데 내가 정말 여자이고 싶어서 수술을 해서 나라에서 여자로 인정을 해주면 그땐 뭐 여자가 되는 것이지 여자 남자의 중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특이한 케이스는 들이대지 마세요. 특이한 케이스 들이대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정도. 중간항이 있어요. 그죠? 덥다 춥다. 그죠? 온도가 분명히 있죠. 많다 적다도 중간항이 존재합니다. 방향상의 대립은 오다 가다, 처음과 끝, 위, 아래 이런 것들이 바로 방향상의 대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의어를 놓고 단위어끼리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상하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발효식품 아래에 된장, 간장, 치즈, 김치, 젓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김치 아래에 총각김치, 배추김치, 무김치가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바로 상하관계고, 가만히 보시니까 위에 있는 발효식품이 상의어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된장이나 이 녀석들이 하이어가 되는데, 하이어가 또다시 밑에 하이어를 갖게 되면 그 녀석은 상의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상의어 마치 피라미드 관계처럼, 이렇게 피라미드 관계처럼 피라미드 조직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상하관계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전제와 함인데요. 전제와 함이. 조금 앞으로 볼까요? 자, 전제와. 전제에 대한 문제는 비문학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제와 함의. 문법에서 나오는 전제와 함의와 그다음 비문학에서 나오는 전제와 함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비문학 지문에서 전제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내용일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장을 통해서 어떤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과 알 수 있지 않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제와 함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전제든 함의든 A라는 정보가 있는데 그 A라는 정보 속에 B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A라는 정보 속에 C라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의 경우는요, 이 녀석이 B라는 정보가 전제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부정이 되면 이 녀석이 부정이 아닙니다. 왜? 전제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녀석은 참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이 녀석이 거짓이 된다 하여도 이 녀석은 그대로 참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남자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안 갔어요. 갔습니다. 물론 갔는데 물론 갔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시거나 우리 아버님이 정계에 있는 그 큰 손이셔서 제가 군대를 안 갔다고 칩시다. 우리 아버님 힘 없으신 평생을 교편을 잡으신 분인데 어쨌거나 가정하여 그랬다고 얘기해서 제가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남자라는 전제사항이 부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전제예요.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이 녀석이 거짓이 되었을 때 이 녀석도 덩달아 거짓이 되는 것을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요, 이게 보통 아는 문장, 즉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겹문장의 형태를 띠게 돼요. 겹문장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제를 보시면 예쁜 보리가 집을 나간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주술관계를 따지면 보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상황이에요. 근데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문으로 되어 있죠. 얘가 겹문장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예쁘다라는 항목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보리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 집을 나갔다가 부정이 된다고 해서 보리가 예쁘다라는 것이 동시에 부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전제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함의는 문 선생이 보리를 때렸다. 저는 절대로 정말 도에 넘치는 거 아니면 동물을 때리지 않는데 한 번은 제가 때리지는 않고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밀치면서 그만 좀 해 이 녀석아. 밥을 먹는데 이 녀석이 계속 무릎에 올라서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좀 해 이 녀석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뱅글뱅글 식탁을 돌다가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분명히 나를 의식하고 있어요. 나를 의식하고 있지만 안 보는 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 보는 척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어찌나 마음이 아프든지 다시 끌어안고 밥을 먹었었는데 언제나 날 마음 약하게 하는 그 녀석인데요. 그 녀석이 제가 때릴 일은 없겠습니다만 문 선생이 보리를 때렸다에는요 함이 된 것이 있어요. 보리가 맞았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문 선생이 보리를 때리지 않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보리가 맞았다라는 것도 동시에 참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문장의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문 선생이 보리를 때렸다라고 얘기한 것에는요 겹문장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의와 전제의 문제가 나오면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겹문장과 혼문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그냥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함의와 전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녀석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는 전제를 어디서 많이 보게 되느냐? 비문학에서 보게 됩니다. 비문학에서 보게 되는데 혹시나 비문학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하고 여러분들이 듣게 된 전제와 함의에 대한 어디선가 주어들은 얘기하고 잘 안 맞아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상에 있어서 의미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만 딱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 문장상의 혹은 담화상의 어떤 의미론에 대해서는요, 따로 교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눈치 빠르게 여러분들이 알아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론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쪽이면 모를까 여러분들에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문장의 오류를 찾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문장의 의미에 대한 얘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의성이죠. 문장의 중의성. 그거는 언어와 의미 이 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문장의 오류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넣었습니다. 제 교재의 특징, 뭔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 교재의 특징은 최대한 효과적으로,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들고 다니면서 평생을 한국인으로서 필요한 것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제가 만들고자 애를 썼거든요. 제 1판, 2판, 3판, 4판 나오면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편제입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문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의미에 대해서는 다 끝내버렸어요. 언어와 의미에 있어서는 언어 의미 몇 가지 개념들 정리하시는 것하고 전제 함의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많이 출제되는 것은 다이어와
그 다음에 동음 이어의 구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반대말, 그죠? 대립되는 말의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 것 정도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노트 개념 정리 쭉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째 언어와 의미에 대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죠.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다이어는 중심적 의미와 하나 이상의 주변적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중심적 의미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하나 이상이라는 건 뭐 하나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다이어라는 경우에는 중심적 의미 빼고 또 주변적 의미가 있는 거 맞는 설명이죠. 자, 문장의 어순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드러내는 화자의 의도를 반사적 의미라고 한다. 그래서 반사적 의미. 어순을 바꿔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드러내는 게 반사적 의미인가요? 아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 반사적 의미가 아니라 주제적 의미죠. 주제적 의미.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반의어를 가질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상하관계에 놓여있는 하이어는 다시 하이어를 가질 수 있다. 제가 김치 하면서 여러 개의 김치로 뻗어나간 거 본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보기의 밑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요. 매운 계절의 시의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녀석은 당연히 맵다, 짜다 의미, 맛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심적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겠죠.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날씨가 몹시 차갑다는 의미로 쓰였다. 중심적 의미와 연관성이 없다 그랬는데요. 자, 주변적 의미란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주변적 의미는 다이어이고, 다이어인 주변적 의미는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그랬죠. 자, 그게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의 걷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종로거리를 걷고 있어요. 의사의 길을 걷고 있어요. 둘리를 걷어버리고 있어. 그렇다면 이거 뭐예요?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지우고 기억과 니은은 다이어 관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이어라는 얘기는 중심 의미와 주변적 의미이면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리를 걷는 것과 여기도 길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대신 얘는 추상적인 길이죠. 그럼 이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의어의 관계이면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관계, 그래서 얘네들은 다의어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과 디귿은 동음 이의어의 관계이다. 그리고 뭐예요? 걷다라는 게 의미 확장이 전혀 아니죠. 얘는 뭐예요? 펼쳐져 있는 것을 걷어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다이어가 아니라 동음이어의 관계 맞는 설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은 기억의 확장된 의미 아니죠. 얘는 확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기억과 디귿은 의미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이어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형태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를 제가 조금 뭐랄까요? 기본적인 형태를 좀 각색을 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문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냐 그랬어요? 어떤 의미를 설명할 때 이게 적절하냐 그랬어요? 야, 내일이 시험이야. TV 꺼. 엄마가 그랬어요. 그때 아들이 그렇게 할게요. 그랬죠? 아빠가 야, 공부가 뭐 중요해. TV나 보자. 그렇게 할게요. 자, 차이 느껴지죠? 그래서 정서적인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서적인 의미는 뭘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죠? 어감, 그렇죠? 어조,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상보 반의어. 반의어는 반의어인데 상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상보 반의어라는 것은 중간이 없는 녀석이라고 했어요. 중간이 없는 녀석. 밝다 어둡다 중간이 있죠. 정답이네요. 출석, 결석, 합격, 불합격, 참과 거짓은 자, 출석 아니면 결석이고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고요.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 중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보 반의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함축적 의미, 그렇죠? 함축적 의미는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 의미는 주로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죠. 유의 관계에 놓여 있는 단어들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여 사용을. 그렇죠.
그래서 요걸 독자적으로 문제로 많이 낸다라고 얘기했고요. 저도 하나 뭐 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이의 심리나 태도에 따라서 정서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심리나 태도가 다름으로써 뭐 어떻게 정서적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심리 태도가 다름으로써 뭐 하게 됩니까? 어조, 어감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죠? 억양,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의 관계에 놓인 두 단어는 하나의 의미 요소만 공통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반대다 그랬는데 반대네요. 이거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됐고요. 자, 7번. 최근 법원에 잘못된 이름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개명허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개명 신청은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의미가 저속한 것을 연상하는 이름이 대부분이다 그랬어요. 의미가 저속한 것을 연상시킨다. 의도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의미와 관련이 있느냐? 반사적 의미와 연관이 있는 녀석이죠. 자, 8번. 전제의 예가 아닌 건 뭐냐 그랬어요. 전제 찾으라 그랬어요. 전제를 찾으라는 얘기는 무엇과 같다 그랬죠? 견문장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견문장. 그죠? 아는 문장, 견문장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자마자 때렸다 그랬어요. 이게 견문장 아니죠. 그럼 전제의 예가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바로 답이네요. 그죠? 너 어제 버스 안에서 왜 다른 여자를 여기 뭐야? 너는 어제 버스 안에서 있었다죠. 이게 전제죠. 너처럼 예쁜 여자친구 전제죠. 내가 어제 빨간색 원피스를 입었다. 기억하다. 전제죠.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빨간 원피스를 입은 것은 그대로 참이 되는 거고요. 그죠? 한눈을 팔았다 하더라도 네가 예쁜 여자친구란 건 참이다.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모면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넋을 놓고 쳐다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스 안에 있었던 것은 참입니다. 그죠? 근데 여자가 남자를 보자마자 때렸다. 남자가 맞았다죠. 남자가 맞았다. 그죠? 근데 여자가 남자를 때리지 않았다 하게 되면 남자가 맞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관계가 이질적인 것 찾으라고 했어요. 가난하다, 빈곤하다, 가난하다, 빈곤하다. 비슷한 말인데요. 바보이 멍텅구리. 뛰다가 얘는 반의어입니다. 반의어. 그 다음에 아름답다, 예쁘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유의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자, 짓다 맸다 하다, 내리다 이런 것도 비슷하게 쓰는 말들인데 결론, 결말, 결정에 어떤 것들이 호응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예전에 수능과 관련된 문제에 나왔던 걸 살짝 응용 변형을 시킨 것인데요. 자, 결론을 짓다 괜찮죠? 그죠? 결론 짓다. 그죠? 우리는 빠르게 결론을 짓다. 맺다도 뭐 어느 정도 됩니다. 그죠? 그죠? 자, 결말을 맺다. 결말을 내리다, 결말을 하다, 결말을 짓다. 어색하네요. 바로 답 나왔네요. 그죠? 결정하다, 결정을 내리다는 괜찮죠? 그죠? 맺다 이상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끊으세요. 끊으셔서 여기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애고 여기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애고 여기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애는 형태. 그런 형태의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여기서 얘가 아닌 걸로 결정이 됐다면 얘네들은 그냥 싸그리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요렇게. 그죠? 얘가 아니다 그러면 얘가 답인 거죠. 그죠? 이 녀석이 답이 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의 문제풀이의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1시간으로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띄어쓰기하고 양대산맥이에요. 학생들이 문제로 나오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 또 하나가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요. 어렵게 되면 사실은 선생님이 저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유형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계속 반복 학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